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 코리아의 신광섭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일단 첫 번째로 메타버스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 메타버스가 무엇이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메타버스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이제 실시간 3D 소셜 공간이라는 거를 보통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소설의 원작도 이제 그러니까 어원이 됐던 소설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봤을 때 이제 궁금한 건 많이 얘기 나오는 건 그거죠. 이미 게임을 통해서 실시간 3D 소셜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무엇이 다를 것인가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좀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드신 제작자분들이 정해진 세계관 안에서 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보면 뭐냐면 결국 더 많은 창작자분들, 실제 유저분들이 창작하는 끊임없이 무한한 세계가 창조되는 거가 사실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고, 결국 더 많은 창작자분들이 더 많은 3D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 이 가는 메타버스의 방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키워드는 바로 이제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상 세계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방돼서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세상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결되고 인터랙션하는 소셜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임이니 메타버스냐 아니냐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근본적으로는 3D 공간 안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컨셉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적인 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앱이나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연결되는 모양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창작자분들, 실제 컨텐츠를 만드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광고보다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이 이제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는 지금도 여러 가지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VR, AR 디바이스로 하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AR, VR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이걸 더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도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는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어떤 산업이냐 이런 거 봤을 때 앞서서 나가서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그걸 팔로워들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뭔가 표준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는 거는 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 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다른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저희 회사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저희가 일단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포트나이트 통해서 트래비스 스캇이 신곡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저희 포트나이트에서 소셜 공간에서 런칭하는 행사를 했고요. 그게 우리가 기존에 그냥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콘서트 같은 형식의 것들을 3D 공간에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동시에 접속해서 본 사람이 12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메타버스나 이런 3D 소셜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규모의 것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러면 이런 건 정말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점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거는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와 리프트 투어라는 걸 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발전돼서 뭐냐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호작용하고 같이 어떤 미션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감정을 같이 느끼고 스토리를 같이 흘러가는 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제약이 없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셜 공간에서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뭔가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거를 또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있는 세상에 3D 공간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있는 뭐 디지털 트윈이 됐건 아니면 더 많은 가상 세계가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게 거기 간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게 이제 페라리의 요 새로 나오는 차량이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출시돼서 먼저 내가 타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를 직접 그 포트나이트 세상에서 타보고 하는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먼저가 아닌 디지털이 먼저고 물리적인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도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고, 이렇게 앞으로 사실 많은 창작자분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로 이제 개방성, 연결성, 호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뭐 이게 메타버스냐 이게 메타버스가 아니냐보단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는 걸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개방성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문제가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런 거죠. 이제 어떤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에서 사실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정도 수준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누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개방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3D 소셜 인터넷 세상이 결국 메타버스가 아닌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도 보고 뭐 비디오도 보고 웹툰도 보고 뭐 그렇게 쇼핑도 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가능해야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오실 수 있는데 제약이 없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혼자서 개발하거나 작은 조직에서는 만들 수 없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또 이 메타버스로 가려면 많은 3D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메가스캔이라는 걸 통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지금 화두가 되는 디지털 휴먼도 이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창작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실 원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방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연결성인데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와 이제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게임과의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안 나지 않아 얘기하는 이유도 연결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닐 때 자연스럽게 그 연결된 표준 프로토콜 안에서 다니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게임을 하다가 쇼핑을 가고 쇼핑을 하다가 영화를 보는 이런 모든 콘텐츠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3D 어셋에 대한 표준이 몇 가지 정해진 게 있지만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우리가 메타버스 이런 것도 좋지만 같이 어떻게 표준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자리 잡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표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서 연결성을 만들어서 호환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성이 됐을 때 이제 호환성은 뭐냐면 이제 연결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호환성은 뭐냐면 이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라리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산 자산이 다른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다른 버추얼 세상에서도 같이 이용될 수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어떤 화폐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게 호환되는 그 호환성 이런 것들이 또 전제 조건이 돼야 그런 자산의 호환성이 전제 조건이 돼야 또 이런 세상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계속 앞으로 얘기해보고 노력해본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실시간 3D 컨텐츠로 만들어진 세상일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 산업 분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시간 3D 엔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실시간 3D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중요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분들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이 더 많은 실시간 3D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해나가고 우리의 준비도 결국 실시간 3D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 필요한 준비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처음에 어떤 것든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새로운 것 때문에 재미를 느끼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점점 많은 것들이 나올수록 결국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게 재미난 컨셉이고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비디오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뭐 비디오를 뭐 인터넷 보고 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퀄리티도 용납됐지만 지금은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 좋은 수준의 컨텐츠가 아니면 사실 소비가 안 되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하면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같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메타버스가 아닌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성 그리고 표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광섭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강연은 유니티 코리아의 김범주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메타버스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받았습니다. 왜 생활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지금 메타버스에 관한 담론들이 많이 번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 시각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담론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와닿아가지고 실제 메타버스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 메타버스를 만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된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좀 허무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때까지 제가 메타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다른 세션들하고 다르게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오늘 그 패널 토크의 주제 자체도 비판적 수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그러면은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들 많이 나오고 있고 기사에도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미리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가상 공간이 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가상 경제가 줄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쓰던 방식하고는 조금 더 달라진, 좀 더 발전되고 더 넓어지고 더 다양해지는 그런 가능성들이 펼쳐지는 게 이 메타버스 우리 컨셉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가상 공간이라는 거는요, 방금 그 신광섭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기존의 어떤 그 게임 공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겪어왔었어요. 근데 게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미를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스템과 시나리오를 전부 다 미리 준비를 해놓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시스템 밖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 거기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런 게임 생각나는데요. MMORPG 중에서 처음으로 맵에 앉아가지고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추억이 거기서 이렇게 생겨났었는가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게임이 주는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든 컨텐츠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가상 공간의 의미가 되게 메타버스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요소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평면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이런 가상 공간을 접하고 있지만은 지금 많이 저렴해지고 그리고 많이 사용이 편해지고 있는 VR, HMD라든지 아니면은 뭐 MR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지 이 스크린 위에 나타나 있는 다른 사람들 아바타나 아니면 캐릭터가 아니고 내가 옆을 돌아보면은 바로 옆에 내 친구가 있고 내 아는 그 동료가 있는 이런 가상 공간까지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간의 활용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오픈니스, 개방성과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도 역시 아까 이렇게 신광 수사님이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공간을 우리가 가상 위에 인터넷 위에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맵 에디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이템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우리가 사무실 나가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가상 경제의 규모도 그쪽에서 우리가 좀 그 어떤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 점점 온라인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메타버스에 기대하는 새로운 가치, 뉴 밸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지금 2021년 가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리고 터치 스크린 같은 이런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입력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소통 방법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스처를 하면서 말을 하는 이런 소통 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요. 한마디로 인간적이라기보담도 기계가 소통하기 편한 방식에 인간이 적응을 하는 그런 지금 그 컴퓨팅 환경을 우리가 즐기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면은 이 유니티 기반으로 만든 이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 업무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하고 제스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에 따라 가지고 표정이나 립싱크가 자동으로 변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키보드 마우스를 떠나가지고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내가 평소에 동료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은유나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GUI, 윈도우나 아니면 맥OS 같은 그런 GUI를 갖다가 보면은 전부 다 어떤 버튼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라고 외워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써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웃지 못할 상황들도 생기는데요. 우리가 워드라든지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저장 버튼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장 버튼 자체가 아주 옛날에 우리가 사용이 좀 이렇게 안 되고 옛날부터 사용이 안 되고 있었던 디스켓 모양으로 이렇게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상징들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이 컴퓨팅 환경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됐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깝고 공간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인 세상이 컴퓨터 안에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과 현실의 디커플링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때까지 업무용 프로그램은 업무용 프로그램처럼 생겼고 게임은 게임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상 공간을 표현했던 거는 3D 게임에서 가상 공간을 표현을 했었던 거지 업무용 공간을 게임처럼 만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은 이 호라이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 대회도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행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바타들이 서로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든지 공부든지 아니면 게임이든지 형식 자체가 되게 비슷해지기 때문에 야 업무용 게임 저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게임처럼 만들어도 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담론 때문에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익숙해져 있던 이런 아바타와 공간이라는 문제를 이런 방법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실질적인 의미 중에 세 번째라고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UI라든지 버튼을 외우지 않고 왼쪽에 보시면은 모델링을 할 때 타블렛을 어떻게 쓰는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버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야 되지만은 요즘 사실 그 VR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거 가지고 조각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직접 제가 손을 움직여 가지고 나무를 깎는다든지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만진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조각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배우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어도비에서 얼마 전에 서브스턴스 3D 시리즈를 갖다 발표하면서 썼던 자료 화면인데 제가 밑에 어도비 크레딧을 갖다가 달지 않고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자료 자체가 아주 그 VR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메타버스 기술들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잘 해주는 자료라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 기사가 온라인에 뜨면은요 밑에 댓글들이 한 이 정도 톤으로 이렇게 되게 비판적이십니다. 이거 그냥 되게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유행어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런 그 분들의 의견 되게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 게임 사이트에 또 댓글창을 갖다 좀 그 신뢰를 무릅쓰고 캡처를 해온 건데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는 거는요. 뭔가 메타버스 담론이 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우리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분석을 하시는 어떤 그 시장 분석가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그 전망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가능성들 이런 분들이 일반인 분들한테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방식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메타버스 환경에 무슨 그 샵을 갖다 열었습니다. 이런 기사들 요즘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캐주얼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리얼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컨퍼런스 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나 형식 자체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기존에 쓰던 어떤 뭐 우리 그 화상 채팅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쓰던 어떤 오프라인 미팅보다 무엇이 더 좋아졌는지 새로운 가치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갖다가 좀 살펴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선입견들이 있어요.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은 게임을 만드시는 그 분들의 시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은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게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게임하고 다른 산업하고 이렇게 믹스 앤 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은 우리 그 게임 엔진이 되게 대중화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어떤 업무 공간을 만들어보자 아니면 재미있는 어떤 생산 공간이나 유통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들이 게임이 다른 산업들한테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벽이라든지 선입견을 떨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온라인 환경 지금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는 그 실험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영화처럼 게임이라는 미디어가 많이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도 아주 초반에는 그 아마 첫 그 영화 그 시작이 됐을 때 그 열차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장면을 갖다가 한 몇 초 정도 찍어가지고 상영을 했던 거가 이제 아마 시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열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평면 화면이지만은 열차가 움직이는 그 그림만 보고 관객들이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극장 밖으로 달아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어떤 오락물이었지만은 지금은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것 아니면은 작가분들의 어떤 깊이 있는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매체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게임도 지금 아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디 게임 중에서도 작품성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이 좀 통합적인 키워드 때문에 더 많은
분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저희 그 유니티의 뭐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업계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그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개인적으로 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메타버스라는 이 유행어가 많은 시장한테 문제, 질문을 갖다 던지면서 어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는 가치가 있는 세계고,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세계는 가치가 없는 세계고, 여기에다가 나는 돈을 갖다 내기 싫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 이용료 냈는데 왜 저기 영화를 다운받는데 또 돈을 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가상으로 옮겨가고 컴퓨터로 옮겨가고, 그리고 현실의 공간을 가상에 또 재현하면서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그 효율을 갖다가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저는 물리적인 세상이냐 비물리적인 세상이냐가 아니고, 비물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진짜 나한테 가치 있는 건 무엇이냐, 리얼 밸류가 무엇이냐를 갖다가 질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이 메타버스가 주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한테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우리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은 생활화시킬 수 있고,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유행어가 아니고 진짜 우리 삶을 갖다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범주 본부장님께서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신광섭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논의 그리고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과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메타버스가 게임이라는 그 미디어를 확장하는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경혁 평론가님이신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게임 평론가로 소개를 받았고, 현재 공식 직함으로는 이제 최근에 오픈했죠. 게임 문화협진 게임 제너레이션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경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호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유는 앞에 분들이 장표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코너의 타이틀이 토크였죠. 저는 토크쇼를 하라고 해서 오늘 좀 웃겨주겠다 이러고 나왔는데 장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PPT 2장 갖고도 30분씩 떠들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에 두 분은 뭐 다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 엔진 플랫폼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불러도 될 두 기업 소속으로 나오신 건 아니지만 이제 그쪽에서 바라본 메타버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게임 개발자도 아니고 뭐 엔진 회사 쪽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연구자라고 하는 이제 사회과학 계통의 사람이다 보니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앞에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역사를 뒤져보게 됐어요. 우리 그렇죠.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자본주의가 언제 이제 티핑 포인트가 항상 있었냐라는 걸 돌이켜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기존에 없던 무언가가 크게 열리는 시점들이 있었죠. 세계사 교과서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산업혁명 때 기존에 없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외연기관이라는 외부 동력을 사용해서 생산을 늘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큰 티핑 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약간 앞선 시절에 또 거론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이른바 우리가 지리상의 발견 혹은 대항해 시대로 이야기하는 그 특정 시대가 있었죠. 기존의 유럽 대륙에 없었던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쏟아 들어져 오면서 유럽의 물가 자체를 바꾸고 귀금속의 시세를 바꾸고, 이제 그리고 뭐 은 때문에 일어나는 상업혁명이라고 하죠. 유럽의 은이 결국 그 중국의 차 도자기까지 흘러가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어떤 상업 자본의 가치를 바꿨던 그 시기를
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그 티핑 포인트가 있다면 아마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치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일 거예요. 그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마어마했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뭐 있으면 이제 골드러시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그 그림이죠. 다들 서부에서 금이 나온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또 석유가 나왔죠. 뭔가 황무지 같던 땅에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쏟아지니까 사람도 모이고 기술도 모이고 자본도 모이고, 그래서 망한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그 와중에 청바지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 어떤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늘 성장하죠.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가치를 향해 늘 성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어떤,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은 거의 절벽에 가까운 우상향을 보이는 어떤 시대에는 항상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가 크게 열리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만약에 저보고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신대륙 발견이나 골드러시처럼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잘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앞에 두 분도 말씀 주셨지만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죠. 정의가 돼도 이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누가 그걸 정의하기도 이상할 거예요. 정의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대충 이 방향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는 게, 이 구성된 3차원의 세계는 가상을 향하는 것은 아니구나.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혹은 현실이랑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구나 라고는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전까지 그랬죠. 여기 뭐 게임 행사고 저도 이제 게임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게임이란 것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매직 서클 얘기 많이 했었죠.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무엇이었다라고 늘 여겨왔는데 이번 흐름은 재밌습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현실의 가치가 이 안에서 충분히 유통될 수 있는 무언가로 움직이고, 실제로 앞에서 이야기 나온 많은 메타버스의 개념들도 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현실의 가치, 노동의 산출물로서 현실의 화폐와 충분히 교환 가능한 무엇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대륙의 담배, 목화일 수 있고 로스앤젤레스의 금과 석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열리는 것이 만약에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우려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서부를 얘기를 했고, 그 유럽 기준으로 신대륙이라고 부르는, 사실 신대륙은 아니죠. 아메리칸 원주민지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이 신대륙이라고 불렀던 무엇이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신세계에 금이 있다고 달려가지만 우리 서부 영화 많이 봤죠. 금만 있는 건 아니라 강도도 있었죠. 대항해 시대에도 저 대서양을 넘으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해적도 있었고 험난한 파도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윤이 열리는 어떤 가능성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해적과 제가 무법자를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공간에서 이윤 활동을 위해 벌이는 많은 것들이 기존의 사회적 제도, 통제, 우리들의 윤리적 통념과 그 메타버스라고 열리는 새로운 이윤의 세계가 잘 연동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상 세계라는 것은 생각처럼 우리가 장밋빛 전망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윤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만약에 뭐 우리 쉽게 말해서 인권이나 어떤 개인의 윤리 같은 문제를 침범했을 때 그 부분들은 어떻게 통제되고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만약에 메타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겁니다. 서부 개척 시대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보안관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 왼쪽에 보면 레데리에서 가져온 화면인데, 보안관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폴리스라는, 그러니까 정부의 제도화된 치안 조직이 없었을 때 시절이었고, 아무것도 제도화되지 않은 서부의 치안은 마을에서 추대하는 보안관이 이제 맡았는데, 서부 영화 많이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보안관의 치안력이라는 건 범죄를 압도하지 못하죠. 항상
보안관과 총잡이는 대체로 보안관은 죽죠, 이상하게. 그리고 영웅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다시 구해주는. 근데 이런 거에 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 더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공간에서 열릴 수 있는 이제 그 가능성만큼 위험의 요소도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기존에는 우리가 그랬죠. PC 통신이나 월드와이드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거기는 가상 세계니까라고 했는데 메타버스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확장된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벌어지는 리스크는 현실의 리스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현실의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라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산업 쪽에 대한 우려죠. 첫 번째도 산업에 대한 우려였지만 계속 산업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산업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제가 안 좋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절대 악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메타버스가 실제로 구현된다면 어떨까에 대한 굉장히 요렇지 않을까라는 좀 납득 가능한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섬뜩했던 건 이제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스포가 될 수는 있겠는데 최종 결말이 그렇죠. 그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가 있죠. 그리고 그 주어진 퀘스트에서 최종 우승한 주인공에게 주어진 것은 이 오아시스라는 세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었고 이 친구는 그걸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셧다운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죠. 뭐 셧다운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우려했던 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확장된 현실이다. 가상이 아니라 확장된 현실이라고 했을 때 그 세계에 대한 세계에 대한이 아니라 세계의 존재에 대한 통제 자체를 한 개인 혹은 기업이 맡는 것은 과연 문제가 없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독재죠. 만들어진 세계가 누군가 여기서 이제 개인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특정 기업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세계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외로 우리는 이 고민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남극 대륙이 대표적이죠. 19세기 말에 처음 이제 남극 대륙에 대한 탐험 개척이 시작됐을 때 많은 열강들은 이 대륙에 자기 깃발을 꽂았죠. 이거 우리 거야.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현재 남극 대륙에 대한 그 영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없죠. 이게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국제적 합의가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달이나 화성도 계속 그런 시도가 처음에 있었죠. 만약에 그 달에 뭐 요즘 우리가 한참 귀하다고는 히토류가 막 말도 안 되는 매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걸 가져가는 국가는 뭐 다 가져가는 거겠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는 특정한 누군가 기업이든 국가든 그것에 대한 이제 새로 발견된 세계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메타버스가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어떤 현실에 연동되는 이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신대륙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윤이 특정 기업에 들어가는 문제라면 우리는 그 기업을 어떻게 사회의 기존의 경제제도에 안착시킬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독재의 문제, 독점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개발자도 아니고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 말 그대로 관찰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이 아니라 확장된 현실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확 와닿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제가 메타버스의 비판적 수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토크가 기대되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경혁 평론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순서입니다. 네 번째 강연은 이두구 청강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고 있는 이두구라고 합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쟁쟁한 분들이시고 너무 잘 요약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제가 좀 위축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이제 게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지 어떤 게임 개발자의 관점에서 좀 아쉬운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인바디드 인터넷, 체화된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앞으로 굉장히 큰 다양한 분야, 게임과 어떤 이제 그런 VR, AR 같은 컨텐츠를 포함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런칭했던 호라이즌 워크룸 같은 이런 이제 오피스 개념, 업무도 바꾸고 창작자 생태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먼 미래의 어떤 전망까지도 이제 그 기대감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조금 이거를 우리가 좀 단계별로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먼 미래의 일과 우리가 당장 이제 만들어야 될 두 가지 관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제 우리가 뭔가 만들 수 있고 실제 산업화가 되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뭐 메타버스로 많이 그 유행하고 있는 로블록스 같은 어떤 이제 게임 콘텐츠를 들 수가 있고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아까 신광석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트래비스 스캇이나 그 이런 이제 가상 콘서트, 뭐 비욘드 라이브 같은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이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굉장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현재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그 미디어 제작 회사들이 M&E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미디어 제작 회사들이 이제 그 앞서서 소개한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이제 작업 파이프라인을 이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통틀어서 라이브 실감 미디어라고 이렇게 장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업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제작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이제 실질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런칭한 이제 호라이즌 워크룸이 과연 코로나 시대의 어떤 우리의 업무 환경을 급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실제 실물을 봐야지만이 이게 정말 아까 이경혁 편집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말 우리에게 뭔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재화가 될지 아니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옛날 2002년도에 세컨드 라이프잖아 그냥 재미없네라고 그냥 끝날지 이거는 사실 그 실체를 봐야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가 나오면은 다들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그 서비스했던 세컨드 라이프들을 많이 떠올리게 될 거고 그 세컨드 라이프 수준의 어떤 서비스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메타버스 체험 서비스들이 사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그 이상의 가치를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아마 세컨드 라이프처럼 메타버스는 그냥 거품이었네라고 아마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차세대 이제 다시 부활한 메타버스가 세컨드 라이프를 이제 메타 비욘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게임을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게임이 주는 어떤 그 놀이라고 하는 즉 이제 상호작용에 기반한 그 콘텐츠 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했는지 다른 산업들이 메타버스를 고민하고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지난 20년간 게임 산업이 축적해왔던 상호작용에 기반한 콘텐츠 접근과 놀이의 이어짐, 놀이의 어떤 이제 구현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게임 자체를 이런 이제 기획이라고 보통 많이 게임 디자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대해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다 나열하면은 한 몇십 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이런 것들을 핵심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하나씩 구현해 나가라라고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그림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크게는 여기 보신 것처럼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작용하는 이제 우리 이제 업계에서는 메카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미케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게임 메카닉적인 부분과 이것을 통한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와의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고 이 위에서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성장하고 내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진행하고 그 스테이지를 하나씩 이어나가면서 콘텐츠의 흐름을 진행하고 어떤 주어진 업적을 달성하면은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면은 이제 어치브먼트라는 업적을 이제 붙여놓고 이 업적을 다른 플레이어드나 아니면은 뭐 스팀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공개할 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이런 그 중간적인 그러니까 코어 메커닉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이제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어떤 두 번째 레이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위에서 전체적으로 이 컨텐츠가 주는 이제 서사, 발전하면서 이어지는 서사, 그 다음에 서사의 배경을 이루는 우리가 흔히 이제 IP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세계관. 게임엔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제 그 개발자들이 설정한 이런 세계관들이 크게 포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작이라는 게임들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이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오락실 게임 같은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에 나온 예제를 보시면은 바로 뭔지 아실 텐데,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점프랑 피하기 같은 왜냐하면 조이스틱 자체가 워낙 이제 단순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2가지 정도의 코어 메카닉을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뭐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고 그 스테이지를 진행했을 때 나오는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어려운 스테이지를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깨면은 마지막에 이제 엔딩을 보여주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대부분의 아케이드 게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기도 발전하면서 좀 이것들이 발전하게 됐는데 2000년도도 들어와서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게임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좀 더 치밀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어떤 그 부분을 채워줬죠. 그래서 게임 메커닉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패드라는 어떤 이제 다양한 기기들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고 발전과 서사와 이 세계관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서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영화에 비견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매체로서 게임의 이 컨텐츠의 퀄리티를 굉장히 한껏 끌어올렸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그 후반까지. 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해서 많은 명작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은 좋은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어떤 모바일 RPG 같은 것들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게임 커뮤니티에서 많이 논란되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패턴들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업적, 발전, 성장 이런 부분에 너무나 굉장히 산업의 어떤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쪽에 너무나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관과 서사 이런 것들도 다 갖춰졌지만은 이제 묻혀서 잘 안 보이는 이런 형태의 콘텐츠 때문에 기존의 2세대에서 감동을 느낀 게이머들이 조금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산업에서 지금까지 해석했던 어떤 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메이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뽑아서 이렇게 간추렸고요. 그러면 이런 게임 콘텐츠가 아닌 어떤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불리는 어떤 새로운 게임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흔히 2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뭐 로블록스 같은 게임들을 보면은
사실은 게임 제작자 입장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이게 왜 재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뭐 서사가 그럴듯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보상이 그럴듯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게 엔더 드래곤 잡았는데 뭐 스크롤 한 번 올리고 그냥 다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어떤 이제 기존의 게임에서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 유저들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기들이 창작을 하고 그 만들어진 창작품 위에서 또다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약간 유튜브 플랫폼 같은 개념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사실은 샌드박스형 게임이라는 곳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도 페이스북 같은 데 가면은 계속 GTA 모딩 영상만 저한테 계속 주구장창 틀어주더라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딩이라고 보통 불리는 이제 그런 그 유저들이 게임을 조작해서 자기만의 어떤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서 또 다시 영상으로 제작돼서 밈을 만들어내서 형성되는 그런 형태의 패턴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저는 게임 산업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산업도 이러한 문법에 주목을 해서 메타버스를 단순히 그냥 세컨드 라이프 같은 공간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의 콘텐츠들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직도 많이 채워 넣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나 샌드박스적인 이런 그 자유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고 경험하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메타버스를 너무 게임과 다르게 뭐 구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진행하는 건 좋지만은, 게임 산업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고민들을 최대한 참고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길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멘션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5번째 강연인데요. 이어서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메타버스 속의 게임과 데이터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이정엽입니다. 뒤에 토론도 있어서 저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타버스 속의 게임과 데이터라고 약간 현실적인 내용들로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되게 유명한 그 호드의 수도 오그리마입니다. 이 오그리마에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짠 하고 등장하면 우리는 약간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보통 시체말로 깬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 이렇게 깨느냐 하면 와우는 아까 이경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직 서클이라는 것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세계관이 있고 바깥 속에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어떤 뭐 브랜드나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뭘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었어요. 게임은 굉장히 닫혀 있는 어떤 세계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와우에 왜 소나타가 등장? 요건 이제 제페토에서 현대자동차 소나타 콜라보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그럴듯해요. 얘는 이제 그 현실 속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브랜드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주요 어떤 수익원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저는 이게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둘은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격으로 불리는 두 개의 이제 앱입니다. 하나는 로블록스고 하나는 이제 제페토인데, 둘이 지금 현실 속으로 처해 있는 위치는 완벽하게 달라요. 지금 로블록스는 게임법상으로 법적으로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게임 만드는 스튜디오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그 게임 만드는 개발자들이 자기 게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어들한테 게임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로벅스라는 재화를 벌어들이고, 그 로벅스는 현실의 달러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가상세계 속에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어떤 재화를 벌어서 그거를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를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지금 이제 게임으로 분류돼 있죠. 국내에서 들어와서 게임 속의 재화를 환전을 하려고 하면 국내 게임법은 이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환전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국내 게임법에서 모든 게임 속의 아이템의 소유권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사용자한테 넘겨주는 행위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게임 내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들였던 돈을 환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환전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은 예전에 우리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 게임 산업이 지금 한 17조 원 정도 그 매출을 찍고 있는데, 시장 규모 그 정도 되는데 2004년 5년도에도 한 10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때 딱 하나의 게임 때문에 그렇게 커졌습니다.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 때문인데요. 그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에서 게임 내에서 벌어들였던 돈을 환전할 수 있게 해줬던 것 때문에 지금 게임법상에서 그런 형태의 환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다 막아놨던 거죠. 근데 제페토는 여러분들 흔히들 제페토 안에 미니게임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법상으로 게임이 아니에요. 앱으로 그냥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미니게임도 돌아가고 있고, 곧 제페토는 이 안에 게임을 넣는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안에서 환급은 이루어져요. 중간에 보면 아무한테나 공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라이브 방송한테 마치 뭐 아프리카 TV 보면서 별풍선 쏘듯이 잼을 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잼을 받아서 5,000잼 받으면 $106로 지금 환전해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환전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게임법으로 좀 있으면 게임으로 분류될지도 모릅니다. 왜? 게임 스튜디오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곧 마련돼서 들어올 예정이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이 게임과 관련 이런 형태 앞으로 수많은 형태의 라이브 방송이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환급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법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앱을 게임으로 분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지금 현재 법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메타버스로 분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 경쟁업체에서 야, 제페토 게임 같아, 우리 민원 하나 넣자라고 해서 제페토 게임 심의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심의를 넣어버리면 제페토 안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 받고 있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게임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환전 안 되네, 그럼 떠나야지 라고 하고 제페토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등급 분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좀 크리티컬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사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출금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메타버스들이 우리 뭐 NFT예요, 블록체인해요 이러면서 돈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게임으로 분류되는 순간 절대 불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게임법 자체는 그렇게 강한 규제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게임 쪽에 이제 법적 이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따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메타버스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 안에 이제 여러 유저 활동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 노다지 같은 곳은 데이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2D 웹 안에서는 이건 이제 검색 데이터라고 이제 제가 부르는데, 주로 텍스트나 이미지 위주고 업무용에 적합하고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고 목적성이 딱 드러납니다. 키워드 속에서 얘가 검색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게임 데이터는 좀 틀려요. 특히 게임 데이터 안에 이제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분석하기 어려운 게 그냥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만 딱 나와 있고,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유저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해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의도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파악하는 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의도가 명확하게 이제 판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룹핑을 잘해야 되는데, 이 로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왔던 게 이제 게임 업계에 많은 그 노하우가 있고 이제 메타버스 쪽 뭐 제페토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 얘기를 물어보니까 수많은 로그 데이터를 쌓고만 있고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제페토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는 네이버 Z라는 회사고 그 회사의 모 회사는 스노우라는 회사고 스노우의 모 회사는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제페토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거죠. 소유권을 네이버가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 데이터와 이 메타버스 내의 로그 데이터를 양쪽으로 다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네이버에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유저가 아까 같이 뭐 현대자동차나 구찌나 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데이터와 관련된 그 활동들을 분석해서 보면 어떤 유저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충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더불어서 이 메타버스 내에서 유저들을 그룹핑해서 얘는 구매력이 있는데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 구매력은 별로 없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되게 높은 그룹 형태 같은 그룹핑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노다지 같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차후에 타겟 광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릴 수 있는 어떤 분야인 것 같고 아직까지 미개척 영역으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급생의 뚜렷한 목적성과 로그 데이터의 패턴 분석이 결합이 되어져서 유저들을 그룹핑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이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수익들을 창출해 나가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토크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 이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는 건가요? 마이크. 예. 방금 발표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예, 사실 조금 강의가 아니고 이제 톤을 좀 바꿔가지고 토크쇼가 됐는데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 세션을 꾸릴 때 조금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보자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좀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뚜렷하게 가져보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가지의 토론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토론 주제를 한번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PT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차세대 메타버스에서 차후에 반영될 수 있는 기술하고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에 대한 건데요. 점점 질문 1, 2, 3, 4로 갈수록 약간 강도가 세지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요것에 관해서 신강섭 부장님 조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서도 이제 많이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세컨 라이프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이 차세대 메타버스에서 반영될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세컨 라이프나 현재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장 다른 것은 이게 어떤 한 회사가 만들어진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못 만들고 결국 많은 창작자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가 흔히 보면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사실 유튜브의 핵심은 크리에이터 분들이거든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럼 유튜브가 왜 이렇게 잘 됐냐 보면 결국 손쉽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던가 아니면 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차세대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3D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우리 원하는 사람 누구나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처럼 손쉽게 3D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편의성에 대해서 그게 먼저 개선이 되고 더 발전이 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부장님 발표에서 그 개방성이나 호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여러 메타버스들 안에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라면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바타의 이동이나 혹은 다른 콜라보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 말씀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은 다 독립돼 있고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재질을 표현한다던가 물리를 표현하지만 그게 통용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표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컨텐츠를 만들면서 계속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지고 그게 연결성이 없는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서로 호환할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면 표준은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앞서 나가서 어떤 기술을 만드는 곳들이 나오고 그 기술들이 점점 도입돼서 많이 쓰이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을 잡자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걸 앞서 나가는 곳에서 많은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기술을 같이 호환되는 기술에 대해서 연결되는 기술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연결성에서 또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어느 한 기업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되는 공간이라는 거를 서로 합의하고 연결되는 거에서 동의하는. 그래서 한 기업이 두 기업이 연결되고 세 기업이 연결되면 결국 이 연결된 오픈된 공간에도 나도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게 되면 그게 결국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범주 본부장님 발표를 보면서 그 앞에 나왔던 키워드가 이제 메타버스의 생활화였는데요. 그 사실 굉장히 보면 다른 앞에 제가 발표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다른 그 게임 같은 콘텐츠하고는 완전 다르게 결합이 너무 쉬워져서 지금 다른 그 브랜드나 뭐 혹은 아이돌이나 뭐 이런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하고도 쉽게 좀 결합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로서 이렇게 좀 대표적인 것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지 요 맥락 상에서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되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확장될 것인지를 김범주 본부장님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각나는 몇 가지를 갖다가 한번 짚어보면은요. 저는 일단은 아까 아이돌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우리 그 게임이 미리 발전시켜 온 가상 세계를 이제 다른 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좀 너그러움도 우리한테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저는 현실에 있는 다양한 어셋들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 있는 어떤 나무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정을 갖다 붙이고 쓰고 있던 가구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현실에 있는 다양한 어셋들을 갖다가 디지털 공간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할 때마다 전부 다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벽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든지 스마트폰 라이더 센서 가지고 모델링을 갖다가 쉽게 스캔해가지고 우리 온라인이나 아니면 캐드 같은 그런 3D 프로그램으로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얼굴 같은 것들도 쉽게 스캔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점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추후 메타버스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앱 같은 걸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사각지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60도로 갖다 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비어 있는 공간, 폴리곤이 안 채워진 공간, 그리고 이렇게 텍스처가 뭉개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항상 우리가 최적의 조건에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어 있는 부분들을 좀 잘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AI 기능들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의논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메타버스 안에 그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기만의 또 재밌는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잖아요.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성희롱 어떻게 막나, 이런 주제의 그 기사였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이상한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기관 분들께서 좀 의논을 하고 있다, 그런 제목이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또 보니 기사에서는 소니에서 VR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제스처를 했을 때 그걸 마스킹해서 그 모욕적인 제스처를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특허를 갖다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약간 AI 기능이 포함이 돼가지고 앞으로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욕을 할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나쁜 행동을 할 것 같아 싶으면은 그걸 미리 이렇게 블럭해주는, 어떻게 보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윤리적인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어셋을 갖다가 우리 3D 공간에 올리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좀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AI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추후 메타버스에서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메타버스는 게임과 어떻게 좀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디 게임 개발자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 요 질문은 교육 쪽에 지금 힘을 많이 쏟고 계신 이두구 교수님한테 좀 그 발언을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마스크 좀 벗고 진행해 주십시오. 메타버스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게임의 확장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앞서서도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는데,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쓰이는 기술들이 결국에는 게임에서 쓰이는 기술로 사실 표준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다른 미디어로 지금 뭐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쪽으로 계속 확장돼 나가고, 여기에 AI가 얹혀지는 형태로 지금 현재 자빠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게임이라는 걸 제가 이제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밑바닥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렇게 산업 표준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게임을 구성하는 기반 기술에서 이제 콘텐츠 유형이 게임이면 게임으로 가고, 콘텐츠 유형이 메타버스로 가면 메타버스 콘텐츠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게임 개발자분들은 그 기반 기술을 알아야 또 게임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이제 그 엔진 회사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게임 개발하는 분이 나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다라고 바꾸더라도 이미 기존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콘텐츠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구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전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콘텐츠가 붐업이 일어나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게임 개발자 분들이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고도화되고, 아까 이제 김범주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뭐 욕설을 필터링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업계에서 논의가 돼서 표준이 만들어지면은 잘 만든 소프트웨어들이 그걸 자동으로 반영을 시켜줄 겁니다. 충분한 기간 내에 알아서 이제 잘 해줄 거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더 어필할지, 아까 제가 장표에서 보여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 컨셉을 메타버스 콘텐츠로 해석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문제를 4개를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메타버스는 게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재 게임법으로 심의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를 둘러싼 법적 이슈는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요거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인데 빠르게 좀
자문자답을 하고 혹시 의견 있으신 다른 플로어에 여기 토론자분들 계시면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게임은 순수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게임법 규제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게임들을 묶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해서 환전도 할 수 없고 게임과 기존의 다른 세계관이 쉽게 결합하기도 어려웠었는데 메타버스가 뭐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긴 시작했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핫한 키워드로 부상되기 시작하면서 게임법의 아픈 구석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사실 게임 순수주의자에 좀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인디게임 페스티벌도 만들어서 심사위원 계속 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임과 관련된 이런 포괄적인 규제들이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 포괄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게임과 메타버스와 한데 묶어서 어차피 지금 이두구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출발 지점이 3D 실시간 콘텐츠로 똑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자 입법화해가지고 푼다라는 것이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게임과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포괄적 규제들을 우선 다 풀고 사행성과 관련된 규정들만 새롭게 재편을 해서 그 사행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법적으로 다시금 막아서 환전 같은 것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되 그런 환전 요소가 사행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들의 이슈들을 좀 한목에 풀고 그것들을 뭐 차기 정부나 이런 데에서 좀 힘써가지고 메타버스도 진흥하고 게임도 동시에 진흥하는 형태의 어떤 규제 풀이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잠깐 그 부분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김범주 본부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규제가 일단 전부 다 사전 심의를 갖다가 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제페토나 아니면 로블록스 맵 에디터라든지 스튜디오 기능을 통해 가지고 만든 모든 게임을 심의한다는 게 아마 인력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전향적으로 좀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채팅창에서 보니까 이제 인디 게임과 메타버스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는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 게임의 범위도 요즘 개념 자체가 많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자체도 쭉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인디 게임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개인이 어떤 자본의 영향을 갖다 벗어나 가지고 자유롭게 개발하는 문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자기만의 맵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인디게임의 범주에 살짝 걸쳐져 있지 않나? 아니면은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에서 만드는 감옥 탈출 게임이나 아니면 술래잡기 게임 같은 것들도 게임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그런 가상 공간에서 어떤 놀이 문화를 갖다 키워가는 것들을 갖다가 인디 게임의 범주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신선하게 이 메타버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에서 사용자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이익이 사용자에게 온전하게 돌아올까? 그리고 메타버스의 플랫폼 자본주의가 독점할 가능성은 없을까? 제가 아까 제페토 얘기 들었지만 검색 데이터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의 로그 데이터는 그 손자회사인 제페토 네이버 G가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개를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겠다. 이게 노다지일 거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이익이 실제로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 회사에게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이경혁 평론가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술 표준 그리고 그 표준을 통한 통합을 이제 사용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공통된 영역을 서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이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기술 표준 자체는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인터넷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결과로 떨어졌을까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답변에 좀 가깝겠죠. 제일 우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설령 서로 여러 기업들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의 메타버스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특정한 기업 혹은 자본의 이익에 의해서 이 판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게 또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만 거기 그 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꾸준히 제기하고 그 비판을 아예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 같이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여기는 얘기하잖아요. 새로 만든 현실이라고. 그렇다면 그 현실에서 너희가 만든 공은 보장해 줄게.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돼라는 입장이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포고꾼이라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태풍이 몰려온다 이런 걸 저 산 끝에서 보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라는 시기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포고꾼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 다가오는 위험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 만드는 수많은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iOS나 스팀 플랫폼에서 나누는 것처럼 최소 3대 7 정도로 이익을 그 게임 크리에이터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그 사람들도 차후에 인디 게임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개발자군의 잠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이익이 보장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로벅스가 돌려주고 있는 환전 비율이라든지 혹은 제페토 같은 데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에게 돌려주는 비율 같은 것들이 회사가 임의로 정해놓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익들을 대부분 그 플랫폼 회사들이 다 독점하게 되는 가능성들을 그 회사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인디게임 붐이 갑자기 쫙 일어났던 것처럼 적정한 형태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나도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좀 만들어 볼까? 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을 생태계로 좀 가꾸는 노력 같은 것들을 플랫폼들이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그 토론 강연 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을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회 보시는 사회자분에게 저희가 이제 토론 끝났다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